문재인 정부 일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본격화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의 인준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첫 내각이 순조롭게 구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상 세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이 인준안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이 고위공직자 5대 이 임용에 배제하는 5대 원칙이 부메랑이 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5대 비리 이 조건을 제시한 거는 상당한 국민적 호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인사들이 이런 비리들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네. 좀 더 이제 그 공직자들은 더 높은 도덕성, 더 높은 신뢰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 변화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인사청문회 대상들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60대, 50대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살았을 때 배경을 보면 조금 얘기는 좀 맥이 결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 논리는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시대 변화의 어떤를 추동해야 되는 그런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기준들을 관통을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봐도 지금 청와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옹색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대통령이 먼저 해명을 하느냐 마느냐 그걸 더 떠나서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재발 방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가 그리고 청와대가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준안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대통령이 이런 기준으로 다시 하겠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소명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에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은 좀 불편한 상황이 된 거는 분명하지만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좀 다음 이어지는 왜냐하면 인선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것들은 좀 더 이제 더 엄격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찾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비유를 하냐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벼이삭도 밀밭에 가면 잡초가 된다라는 네.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현 주소라 봐야 되겠죠.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 인재라는 차원도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정치적 함수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인사청문회, 본연의 국가 인재 선발에 비해서는 아주 왜곡되고 변형돼 왔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첫 총리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분, 이 내정 자체를 정면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저는 이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위장 전입에 대한 문제, 방금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것이 정말 궁극적인 결격 사유인가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물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비교한다 그러면 이게 큰 문제는 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원칙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국가 인재에 대한 검증에 대한 문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5대 원칙이라는 자체가 스스로 이제 가둔꼴이 되어버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야당의 지지율이 지금 빈약한 상황에서 이것을 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전국 형질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여기서 정면 돌파를 해야만이 초기에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가 있고 협치 모델의 새로운 케이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은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해져요. 임시국회에서 여러 가지 난제에 대해서 협상에 대한 부분도 약해지고 해서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직간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야당이 이걸 인준하려고 그래도 지금 국정 지지도가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거든요. 역풍 맞을 수도 있으니까 명분만 주어진다 그러면은 무사히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 야권으로서는 이 인준안을 통과시키려면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명분 어떤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해주면 호남 민심이 굉장히 어지러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왜냐하면 전담지사에서 이제 총리로 가는 건데 그 지역 베이스를 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이것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거는 뭐 지지 기반한테 대한 어떤 반발을 그냥 불러 하는 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장기화되는 것도 사실은 국민의당도 원하지 않을 걸로 봐요. 그래서 어떤 경우건 이제 명분을 좀 찾기를 바라는 건데 지금 임종석 실장이 한번 얘기를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갖고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야당이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해명을 해라. 왜 임명할 때는 본인이 나오고 왜 해명할 때는 안 나오느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은 뭐 대통령이 그냥 한 명 한 명으로 나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당장에 31일 날 뭔가 이제 표결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다른 형태 예컨대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조금 더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과 어떤 통화를 한다거나 뭐 그런 어떤 다른 것들을 모색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소통면을 좀 넓혀 간다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잡아가는 것이 낫지 이거를 계속해서 장기화된다면 사실은 야당도 발목 잡기 특히나 인수위 없이 지금 출발하는 이 정부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장기화할 경우에는 국정이 굉장히 난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리고 그 책임을 또 야당도 공유해야 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명분을 주고 또 명분을 받아서 좀 협조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인사청문회라는 제도, 이게 국가 선발의 인재 선발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이게 위헌 소지가 굉장히 높은 그런 제도입니다. 뭐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1948년도 재헌입법이 만들어진 후에 대통령 인사권은 상당한 견제적 장치를 많이 만들어져 왔어요. 탄핵 소추라든가 해임 결의라든가 임명 동의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견제적 장치가 입법권으로부터 많이 발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도하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헌법 78조에 따르면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바에 따라서 국가 공무원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제 법률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명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인사청탁을 받은 유무가 있는지 아니면 위장 진입을 했는지 헌법 사실이 있는지 이런 요건을 세세하게 넣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실 개별 법률에 따라 임명하면 아주 문제는 간단합니다. 근데 못 그러죠. 국회에서 그렇게 해주질 않습니다. 왜 못 해주냐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혹시나 일지 몰라도 내각에 자기들이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네. 그게 많은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의 기본적인 틀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을 하자면은 국민의당이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가,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궁극적으로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한 발생 배경은 민주당이 지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호남에 14% 정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민주당 60%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은 국민의당은 여기에 협조를 해주면은 상당히 왜소해지고 자칫하면 흡수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14% 같으면 바닥까지 쳤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야당의 존재,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발휘하는 게 낫다. 이런 전략적인 계산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 그러면은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도 위장 전입 문제가 장관 후보자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인사 검증을 해보면은 제가 한 3,000명 정도를 검증을 해봤는데 상당히 근 60~70% 이상이 위장 전입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관 내정에 달 또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문제를 지금 소위 고르드리스의 매듭처럼 딱 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대통령이 결단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협치 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야당에게 명분을 주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저는 않겠나. 국민의당 얘기는 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야당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 호남 민심에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거든요. 호남 민심은 이 정부 제대로 출발할 수 있게끔 협조해라 뭐 이런 건데 그것을 반대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뭐 지지율이 지금도 떨어져 있는데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당 의원들은 그리고 이낙연 후보자가 뭐 아주 엄중한 그런 결격 사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능력면으로 본다면 균형감이라든가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루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주 그냥 뭐 발목을 잡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국민의당에게 정치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제도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대통령의 권한에 뭐 저는 90% 이상이 인사권
인사권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을 약화시키려면 인사권을 의회가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가 저는 더 강화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요건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3명의 어떤 인준을 의회로부터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상당한 기준이 적용이 되고 그 기준 속에서 이제 인준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도 기준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여태 많은 정부가 그걸 적용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냥 어떤 우리 김영란법의 어떤 조항처럼 딱 규정을 정해서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차후에 어떤 정치하려고 하는 분들도 아 내가 어떤 관리를 속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좀 인식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헌법 내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관여, 즉 입법권들이 좀 인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직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등이 헌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장관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좀 위헌성 여부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원래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개정안을 냈죠. 어떻게 하냐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달리 해야 된다. 국가 인재 차원에서 사적 영역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가 우려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국가 인재가 오히려 많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해극대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항상 많이 합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 그러면은 여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수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모든 검증적 절차를 거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모의 청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준비를 해도 그만큼 많이 낙마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런 준비 기간이 사실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초유의 어떤 비상 상황에서 만들어진 정부 출범이다라는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인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명분을 뭘로 주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청와대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좀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인선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주에 뭐 사실상 사과를 표명하면서 이태선 당시 캠페인과 이 현실의 무게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서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 기준안을 만들자, 국회에서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국회에서 이런 인선안의 기준을 만드는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뭐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여야가 어떤 기준을 만든다는 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거의 시작은 분명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매 정권마다 발생해 왔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기준이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인사 뭐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다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통해서 대통령이 적용을 하느냐, 그 기준을 통해서 뭐 예컨대 임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데 이것들을 하나의 어떤 법령화한다거나 규제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굉장히 명확하죠. 어떤 분들은 되고 어떤 분들이 안 된다는 걸 서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실 뭐 지금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제도화 차원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은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 투자한다 생각하고 사실은 기간을 설정해서라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소위 인재 DB 시스템이라 그러면은 인사혁신처가 아마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한 10만 명 정도가 등재가 돼 있는데 그 일일이 검증을 하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시 검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인사 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늘상 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요 포스트에서 큰 활약을 보이거나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시 검증하는 그래서 상시 검증 시스템 계속 가동을 했었는데 거기에 사실상 통과되는 사례가 극히 적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 제도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국회에서 협의할 수 있느냐 저는 좀 불가능하다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78조에 대통령이 헌법과 법령에 의거하는 국가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그 법령에 사실 인재에 대한 정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요건을 맞춰 넣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인재에 대한 정량화 요건도 될 수가 있게 되고 유동적이지 못하다는 부분도 되고 정치적으로서는 자칫하면 이것이 공천 기준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그런 측면에서 인사청문회는 그것의 요건 자체를 법령으로 만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적 영역이라든가 공적 영역을 구분해서 문제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국가적 인재는 계속 국가가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식으로의 어떤 관리제도 시스템이 변형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이 인사라는 게 이게 법하고 정치하고의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잘하면 정치적인 어떤 지지를 더 끌어낼 수도 있고 네. 못하면 이제 지금 곤란을 겪듯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발 방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좀 제도화할 필요 있고 법령이 뭐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법령도 좀 곧 손을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헌에 지금 어떤 전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인사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 조각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차관 네. 인사도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이 5대 원칙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청와대에서 좀 밝혔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지금 인선 기준안에 대해서는 또 국회에서 논의해 보자고 그렇죠. 밝힌 상태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 차기 조각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영향을 어떻습니까? 미치죠. 두 가지 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간적인 제약인데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초유의 이제 비상 상황에서 만들어진 정부 출범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처럼 그렇게 시간이 있어서 준비를 하거나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자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소위 말해서 배수 선발을 하고 배수 선발해서 평판 조사를 하고 평판 조사 끝나서 검증의 절차에 들어가고 검증 절차를 건너서 다시 배수로 들어가서 VIP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만 하더라도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네.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출범 20일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도 그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 풀을 준비해 놨겠습니다만 여기서 시스템에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최소한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인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5대 원칙에 대해서 이 정도로 상당히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에서 여기에 적합하지 않는 인물, 적합한 인물을 구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그 인물 선발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재 풀이 많은 것 같아도 여기에 요건이 맞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맞는 인물을 선발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논리를 만든다든가 저촉되는 법령에 대한 논리를 만든다든가 모의 청문회를 한다든가 이런 물리적인 어떤 시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기사가 나갔습니다만 이 역대 정부에서 보면 초대 총리 후보자들은 항상 인준 과정에서 좀 진통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배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역시 이낙연 후보자 역시 똑같은 진통을 겪으면서 순환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배경을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정부가 시작을 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좀 길을 들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총리가 이제 임명이 돼야만 이제 제청이 들어가고 이제 내각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무난하게 놔주는 그런 인사는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경하게 그래서 6개월 동안 뭐 이렇게 서리를 달고 지내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어떤 정치적인 파워 게임이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서리를 달고 6개월 가고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이낙연 후보자랑 비교한다면 이낙연 후보자는 그렇게 큰 결결 사유가 아주 중대한 상황은 아니다. 특히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 지지도가 90%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수위 기간도 없는 정부를 출범했는데 이것을 장기간에 이 발목을 잡게 되면 그 책임을 사실상 야당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야당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한정적으로 끌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약 조건들이 있고 뭐 초유의 어떤 상황이에요. 인수위 없는 거는. 이제 그런 측면도 야당도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오래 가지 않고 인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그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총리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총리 인사청문회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다르죠. 네. 장관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그대로 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은 뭐 총리 인준에 대한 문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역대 정부마다 사실상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것이 정치적 기사함으로 이제 변모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이제 똑같은 예외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부분인데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DJP 정부가 들어섰을 때 JP가 6개월 동안 총리 서리로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총리 서리도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서 서리 제도 못하고 만약에 여기서 부동의가 됐다 그러면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총리 인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예. 네. 이번 주가 아무래도 이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뭐 줄줄이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가지고 있는 진통 이 분위기가 좀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가죠. 만약 여기서 좀 더 협치적인 모델이 나오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온다 그러면 자연히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흐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 그런 겁니다. 이 인사청문회에서 자꾸 이제 이런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지난 여름에 했는 일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웃으면서 남의 물건을 훔치나 울면서 남의 물건을 훔치나 절도는 절도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 부분에서 이런 논리로 상당히 강경하게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공정위에서 재벌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미 그 위장 전입의 두 번 위장 전입했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버티기가 힘들지 않겠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국 재벌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덕적으로 상당히 투명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하게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저항 요소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반항하고 저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계획자가 진두지휘한다 그러면은 동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김상조 위원장한테 대한 공세가 제일 클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벌 개혁의 어떤 주도자의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재벌들에게 훨씬 더 강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아이의 이제 학교 문제 그리고 부인의 어떤 직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거기서 어떤 물질적인 이득이라든가 뭐 이런 취한 바가 거의 없고 그 기간도 17일로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더 확대 재생산할 공산이 큰데 그 부분은 김상조 위원장을 일정 부분 뭐 낙마시키거나 또는 정치적인 어떤 공세를 하려는 목적이 더 크게 깔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벌 개혁의 어떤 상징처럼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여야가 이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계속 진통을 겪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청와대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 청와대 쪽에서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또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정면 돌파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낙마가 된다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청와대에 대한 승인 부족 또 설득력 부족, 정치력 부족이라는 그런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어떤 추가적인 협조에 대한 요청이라든가 강력한 호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내고 만약에 낙마가 된다 그러면은 청와대가 저토록 많은 성의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야당에 대한 역공이 또 가시화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 경우를 대비해 보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총리 인준에 대한 첫 총리 인준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국정 추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결국 낮은 자세로 설득에 임하는 모습, 전 정부와는 다른 어떤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장 전입이 지금 3명이 한꺼번에 됐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된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를 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그런 어떤 대안을 갖고서 아마 청와대에서 뭔가 담화가 나오거나 뭐 기자간담회를 하거나 뭐 그런 어떤 야당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좀 뭐 이 용서를 구하면서 또 야당에게도 명분을 주는 그런 어떤 장면은 반드시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실정인데 또 내일부터는 6월 임시국회가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6월 임시국회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또 인사청문회로 반복돼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야가 지금 아무래도 이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임시국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임시국회가 이제 지뢰밭이 되는 거죠. 이 청문회 문제가 어떻게 기결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래도 좀 더 이제 협치 모델이 만들어져 가지고 문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협치 모델에 대해서 상당히 대화하는 분위기가 많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소통적 관계도 좀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게 되죠. 왜냐 그러면은 결국 이낙연 총리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국민의당 협조가 상당히 네. 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도 그런 소통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당장 일자리 추경 예산 10조 원에 대한 부분 뭐 아주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여야에 대한 어떤 대립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사드에 대한 문제, 개헌에 대한 문제, 아주 현안이 뭐 굉장히 복잡하죠. 상법 개정에 대한 문제, 김상조 위원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선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다중대표 소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아주 미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가 만약에 이낙연 내정자가 낙마를 할 경우에는 대치적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상당히 임시국회가 충돌하고 지뢰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 여러 청문회 정국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